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강릉 안목항 근처의 작은 호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 예식장에는 하얀 드레스 자락이 햇살에 반짝이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사윗감이 의대 교수시라면서요.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고 이 날을 위해 버텼어요. 단 한 명의 딸, 그 아이만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환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때 식모의 딸에서 이제는 강릉에서 소문난 바다가 보이는 집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된 제 모습이 때로는 꿈만 같았어요. 해변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바다를 보며 자란 지혜는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 이제 훌륭한 의사를 만나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각양각색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품격 있는 분위기였어요. 지혜는 실크 소재의 클래식 드레스를 입고 머리엔 짧은 베일을 둘렀습니다. 신랑 태석이도 깔끔한 턱시도에 은은한 진주빛 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구석 늙고 앙상한 체구의 여자가 낡은 체크 코트를 입고 서 있는 걸 봤을 때 제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어요. 윤희? 그녀였습니다. 50년 전 제가 강남저택의 식모로 살던 시절 아무렇지도 않게 제 손에서 수저를 뺏고 제 이름을 함부로 불렀던 그 주인집 딸. 이제는 누구보다 처연한 몰골로 제 딸의 결혼식에 찾아와 있었어요. 주변 하객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귓속말을 나누는 동안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질투도 없었고 오로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녀가 건넨 건 말 한마디 없는 쪽지 하나였습니다. 그 쪽지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고개를 흔들더니 황급히 뒤돌아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 사진 찍으셔야 해요. 사회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쪽지를 급히 핸드백에 넣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내내 가슴이 덜컹거렸어요. 턱시도를 빼입은 사위가 화사하게 웃으며 제게 허리 굽혀 인사할 때도 딸아이가 꽃다발을 안기며 엄마 행복해요라고 속삭일 때도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화려한 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결혼식장에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 옥순아 오랜만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미안해. 그 남자 내 딸을 죽인 사람이야. 오늘 밤 너의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갈게. 꼭 만나야 해. 그날 강릉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이토록 완벽해 보였던 결혼식이 그 작은 쪽지 한 장으로 멈춰섰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태석과 딸은 신혼여행지로 떠났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자리를 비웠고 장식이 하나둘 철거되던 예식장 루프탑엔 붉게 물든 노을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구겨진 쪽지를 수십 번 펴고 다시 접고를 반복하면서요. 윤희의 글씨체는 예전과 달리 떨리고 불안정했어요. 한때는 명문 여학교에서 붓글씨 상을 탔던 그 아이의 글씨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옥순아 오랜만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미안해. 그 남자 제 딸을 죽인 사람이야. 오늘 밤 너의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갈게. 꼭 만나야 해. 이 문장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며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단순한 질투나 옛 시절의 앙금에서 비롯된 헛소문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문장이 진심이라는 직감이 계속 저를 짓눌렀어요. 50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14살, 윤희는 15이었죠. 강남 부잣집에서 제 어머니는 식모로, 저는 허드렛 일을 돕는 아이로 살았어요. 옥순이 그 그릇 어떻게 닦은 거니? 다시 해. 윤희 어머니의 냉랭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도록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을 쓸던 기억. 정숙이 딸이 벌써 이만큼 컸어.
이제 머슴처럼 일할 만하겠구먼. 윤희 할머니의 말씀에 맞장구치며 웃던 어른들. 윤희는 처음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학교에서는 얘는 우리 집 식모딸이야 하고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며 웃곤 했지요. 급식 시간엔 일부러 제 옆자리를 피했고 체육 시간엔 저를 팀에 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실 청소 시간에 윤희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선생님의 추궁에 모두 겁에 질려 있을 때 제가 나서서 내가 깼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 윤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뒷마당 작은 숲에서 몰래 과자를 나눠주고 숙제도 가르쳐 주었죠. 옥순아, 너 정말 착하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윤희가 붉어진 눈으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른들 몰래 친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윤희 식모딸하고 어울리는 거 봤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신분에 맞는 친구를 사귀어야지. 윤희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는 다시 저를 외면했고 결국 저희 모녀는 이제 일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마지막 날 윤희는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봤지만 손을 흔들지도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죠. 그 뒤로 50년. 저는 윤희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살았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며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이제는 강릉의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윤희는 어떻게 지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밤 얻게 될 것 같았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휴가철이 아니라 투숙객이 많지 않았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손만 뻗어 부엌 불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를 펼쳐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았어요. 해변가 게스트하우스 창 너머로 바다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때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계는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초라한 모습의 윤희가 서 있었어요. 50년 전보다 더 작아진 체구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소박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오래 입어 솔기가 다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윤희였습니다. 정말 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는 작게 끄덕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거실로 들어선 윤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대충 둘러봐도 게스트하우스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따스한 인테리어, 곳곳에 놓인 꽃과 바다를 담은 사진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증명하는 가족 사진들. 차 줄까? 아니면 소주 한잔 할래? 저도 모르게 옛날처럼 말을 놓고 있었어요. 윤희는 쓰게 웃었습니다. 소주가 있다면 한 잔 마시고 싶네. 두 잔을 따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 너머로 어둠 속에 묻힌 바다가 보였어요. 우리 둘 다 첫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예쁜 딸이더라.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닮은 데가 많아. 특히 웃을 때.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쪽지에 쓴 내용. 무슨 말이야? 윤희는 두 번째 잔을 꺾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은주. 그 애가 그 사람을 만난 건 3년 전이었어. 은주. 윤희의 딸이었군요. 저는 숨을 고르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나도 반대하지 않았어. 의사라고 했고 말도 점잖고 집안도 괜찮다더라고. 우리 은주는 한눈에 반했지. 그 사람도 은주를 끔찍이 아끼는 것처럼 보였고. 그랬는데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 2달 전. 애 통장에서 돈이 몽땅 빠져나간 걸 알고 연락했더니 잠적했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사위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자주 묵는 단골 손님,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이수정이라는 여성분이 지난해 봄 제게 귀띔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 사장님, 제 친구 아들이 의사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따님 소개시켜 드릴까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지혜는 강릉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으면 하는 제 바람도 있었어요. 결국 소개팅을 주선했고 지혜는 첫눈에 그 남자에게 반했어요. 제가 볼 때도 참 훌륭한 사람 같았습니다. 말투, 매너, 지식 완벽했어요. 태석은 지혜에게 실제로 강의는 하지 않고 연구만 한다고 했다더군요. 한 번은 지혜를 서울대 캠퍼스에 데려가 멀리서 보여주며 저기서 일한다고 말했다고 했죠. 지혜가 간호대를 나왔지만 의학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기에 태석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모두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태석은 늘 바쁘다며 캠퍼스 내에서 만나는 것을 피했고 지혜의 친구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했죠. 이제 보니 그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었나 봅니다. 신고는 했지. 하지만 그 사람 모든 걸 가짜로 꾸몄더라. 가명은 물론이고 집안 배경도 직장도 다 조작이었어. 경찰도 잡지 못했어.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윤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은주는 그날 이후로 혼자였어. 우울증이 깊어져서. 1년 전 모든 게 끝났어. 윤희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아픔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지혜의 결혼식에 있다는 걸 알았어? 윤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잊지 못했어. 그리고 얼마 전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봤어.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그 사람 주변을 맴돌았는데 절 본 척도 안 하더라. 그래서 따라갔지. 조금 달라 보였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어. 성형을 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우연히 내 게스트하우스 앞을 지나가다가 웨딩 촬영하는 걸 봤어. 내 딸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저는 손을 떨며 소주잔을 집어들었어요. 한 번에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 진짜 이름이 뭐야? 그 사람은 이름을 여러 번 바꿨어. 내 딸한테는 김태석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썼고 지금 이름은 가명이고 얼굴도 조금 달라 보이더라. 성형을 한 것 같아.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 지혜의 남편이 될 사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수정이라는 그 단골 손님도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발기를 끊었죠. 그도 한패였던 걸까? 어떻게 확신해? 윤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은주와 함께 찍은 남자의 모습. 머리 스타일과 안경은 달랐지만 분명 지혜의 신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진 뒷면에는 오빠와 함께 2022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증거는 경찰 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한 서류, 하지만 미검거 표시가 붉게 찍혀 있었어요. 나는 내 딸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내 딸은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윤희의 말은 절망과 분노를 지나 한 사람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이 순간만큼은 윤희가 주인집 딸이든 부잣집이든 아무런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딸 하나를 위해 사는 엄마일 뿐이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윤희의 말이 끝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참혹하게도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윤희야, 이 얘기를 해준 것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50년 만에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우리 인연이 참. 어디서 지내고 있어? 구로동의 작은 원룸. 파출부 일하면서 살고 있어. 한때 강남에서 가장 큰 저택 중 하나에 살았던 윤희가 이제는 파출부로 살고 있다니.
세상의 무상함이 가슴을 쳤어요. 윤희의 가족은 80년대 말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되었고 윤희의 남편은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두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은주를 키우느라 학벌도 배경도 모두 소용없었던 거예요. 그토록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집안이 이제는 이토록 추락했다는 사실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게스트하우스에 빈 방 많아.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나 이대로 돌아갈게. 밤이 늦었어. 내일 아침 첫 차 타면 돼. 부탁이야. 결국 윤희는 게스트하우스 2층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에서 묵게 되었어요. 이불을 정리해주며 문득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윤희가 저에게 몰래 과자를 건네던 그 순간들, 그리고 제가 쫓겨나던 날 창가에서 눈물 어린 얼굴로 바라보던 윤희의 모습. 옥순아, 윤희가 자리에 눕기 전 불렀어요.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라니. 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바다 위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딸을 키웠어. 서울에서 식당을 하다가 지혜가 간호대학 갈 때쯤 강릉으로 내려왔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 정말 예쁘더라. 똑똑하고 행복해 보이고. 내 딸도 그랬을 거야, 윤희야.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은주도 그랬어. 너무나. 그날 밤 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어머니의 마음은 말없이 통했습니다. 둘 다 딸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세월, 그리고 지금 마주한 위기. 다음 날 아침 나는 별로 자지 못했어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딸이 소개했던 그 병원을 검색해봤지만 그런 의사는 없었어요. 태석의 명함에 있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가짜였던 거예요. 문득 지혜의 신혼여행 호텔 이름이 생각났어요. 푸켓의 파라다이스 리조트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김지혜 손님 방으로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름의 손님은 현재 투숙 중이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신혼여행마저 거짓이었다니. 지혜와 태석의 신혼여행은 일주일 예정이었어요. 아직 5일이 남았지만 제 딸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지혜를 찾아야 했어요. 아침이 되자 윤희랑 간단히 토스트를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윤희를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배웅했어요. 그녀를 안아주며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어요. 윤희야, 이렇게 와준 것 정말 고마워. 내 딸이 내 딸처럼 되지 않게 막을게.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알려줘. 어떻게 됐는지. 그래. 연락할게. 그날 저녁 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있지? 도착하면 꼭 엄마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밤 딸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인천공항이에요. 푸켓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웃으며 보내왔던 평범한 인사말. 그 안에 불안의 기미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가슴 속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은 푸켓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은 어둡지도 않았고 밝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속마음처럼 무표정하게 고요했습니다. 박윤희가 결혼식장에서 남기고 간 그 쪽지. 옥순아, 오랜만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미안해. 그 남자 내 딸을 죽인 사람이야. 오늘 밤 너의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갈게. 꼭 만나야 해. 이 말이 처음에는 감정적인 질투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윤희와의 대화에서 들은 음성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은주를 못 지켰으니 너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건 질투나 분노가 아니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나는 지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냉정하게. 시간은 새벽 3시. 서울의 불빛은 멀리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켓이 아닌 서울 어딘가에 지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어 수첩 속에 오랫동안 적어만 두고 쓰지 않았던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윤상우. 민간조사. 변호사 자문 경험. 10년 전 프랜차이즈 첫 가맹 분쟁이 있을 때 업자 하나가 가짜 서류를 들이밀며 사기를 치려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망설임은 잠깐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다소 잠긴 목소리. 낮고 굵었습니다. 윤상우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정옥순입니다. 예전에 김밥 가맹 분쟁 관련해서 정보 문의드렸던 적 있어요. 아, 네. 기억납니다.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이틀 전에 있었고 오늘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요. 남편이. 신랑이 뭔가 이상합니다. 사례금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먼저 알려주실 수 있는 정보부터 주세요. 이름, 나이, 회사, 주소, 사진. 최대한 빨리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대신 이 일은 절대 제 딸에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딸이 결혼식 때 주고 간 신랑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태석. 37세. 서울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사진은 예식 스튜디오 촬영 때 받았던 원본 중 하나. 정장을 입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웃는 사진. 멀쩡하고 점잖아 보이는 그 사진을 보며 나는 휴대폰 카메라로 다시 찍었습니다. 곧바로 윤상우에게 사진과 신상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수정이라는 사람, 게스트하우스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보냈어요. 그녀가 태석을 소개해준 사람이니까요.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락 가능한 시간 알려주세요. 나는 딸이 없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침착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다음 날. 나는 일상처럼 게스트하우스 조식을 준비했고 숙박객들에게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네, 딸이 잘 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딘가에 있을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평온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나는 모른 척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미 인생에서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그 옛날 부잣집 다락방에서 숨죽여 울던 14살 소녀는 이제 없어요. 지금의 나는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의 친구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라야, 지혜랑 연락된 적 있니? 푸켓에 잘 도착했는지 알고 싶어서. 아, 어머님. 지혜가 연락 안 드렸어요? 어제 인스타에 공항 사진 올렸던데. 그래? 내게는 공항에서 갔다는 문자만 왔어. 혹시 그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세라가 보내준 사진은 분명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지혜와 태석이 출국장 앞에서 찍은 사진.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푸켓에 도착했다는 사진은 없었어요. 세라야, 혹시 지혜 남편에 대해 뭐 특별히 알고 있는 거 있니? 별로 없어요. 지혜가 소개해줬을 때 한 번 만나봤는데 되게 바쁘신 것 같았어요. 병원 일 때문에 자주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혜의 친구들도 태석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군요. 이 또한 계획적인 것이었을까요? 태석은 지혜의 친구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하고 병원 일을 핑계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했을 겁니다. 이틀 후 윤상우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정 대표님, 예비조사 결과입니다. 김태석이라는 이름의 서울대병원 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명이인이 있는데 실제 김태석 의사는 현재 미국 연수 중입니다.
사진상의 인물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계속 조사 중입니다. 가슴이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어요. 윤희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가짜였어요. 모든 게. 이수정이라는 손님도 조사해 주세요. 그녀가 딸에게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는 도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주소지도 가짜입니다. 장기적인 사기 계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군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이수정이라는 여자가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저와 지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태석을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처음부터 한패였을 겁니다. 나흘째 되는 날 윤상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정 대표님, 통화 가능하실까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 대표님, 김태석이라는 사람의 진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본명은 박진우 1985년생. 3년간 결혼 사기로 5건의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공항 주변 상점들의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따님과 그 남자는 공항에 도착한 후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푸켓행 비행기에 두 분의 이름으로 된 예약은 있었지만 실제 탑승 기록은 없어요. 그럼 내 딸은? 지금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목격 정보가 있습니다. 박진우가 자주 사용하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온몸을 떨게 했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아직입니다. 현재로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개입하면 진우가 놀라서 도주하거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팀이 오피스텔을 감시 중입니다. 정 대표님, 서울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따님에게 연락이 온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대응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가방을 쌌습니다. 몇몇 고정 투숙객에게 급한 가족일이 생겼다고 간단히 설명하고 바로 서울행 KTX 예매를 했어요. 떠나기 전 윤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윤희야, 내 말이 맞았어.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야. 내 딸을 찾을 거야. 기차 안에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엄마, 푸켓 너무 좋아요. 바다가 정말 예뻐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배경의 바다 소리도 리조트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밝은 척하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날씨는 어떠니? 따뜻하고 좋아요. 저희 내일 스노클링 체험할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즐겁게 놀다 와. 언제 돌아온다고 했지? 토요일이요. 엄마, 전화 잘 안 들려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통화가 끝나고 바로 윤상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방금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푸켓에 있다고 하는데 위치 추적 기술로 확인해 본 결과 그 통화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발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우가 사용하는 오피스텔 주변과 일치합니다.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지혜는 정말로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박진우는 지혜에게 연락할 때 자신들이 푸켓에 있는 것처럼 꿈이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윤상우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였습니다. 정 대표님, 이쪽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로 가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윤상우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박진우는 서울대 의대를 중퇴한 후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의사로 위장하여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특히 자산이 있는 싱글맘의 딸들을 노리는 패턴이 있었죠. 이수정은 그의 공범으로
타겟을 물색하고 초기 접근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돈만 노리는 건가요? 주로는 결혼 직전 또는 직후에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하고 사라지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위험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박윤희 씨의 딸 은주 씨 사건처럼 피해자를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뜨리고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 딸은 제발 걱정 마세요. 이미 오피스텔 주변에 감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모든 출입자를 확인하고 있어요. 마포의 한 주상복합단지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게는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903호입니다. 하지만 직접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윤상우의 사무실에 도착해 모니터를 통해 오피스텔 로비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통화를 끄는 윤상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진우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따님 명의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이체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해외 계좌로 송금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제 곧 따님의 재산을 모두 빼돌린 후 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윤상우는 동료들과 짧게 통화한 후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접근하면 따님에게 위험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윤희. 박윤희를 부르면 어떨까요? 진우가 알아볼 리 없고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잖아요. 윤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낯선 사람보다는 나이 든 여성이 접근하는 게 의심을 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 씨를 지금 불러보시겠어요? 바로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윤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갈게. 옥순아, 내 딸은 내 딸과 달리 구해야 해. 3시간 후 윤희가 도착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윤상우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윤희는 이웃집 노부인으로 위장하여 문을 두드리고 긴급 상황이라며 도움을 청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사이 윤상우와 동료들이 복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진입하는 계획이었어요. 또한 윤상우는 사설 경호업체를 통해 비상 열쇠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열쇠로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정 대표님은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딸을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 그러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윤상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9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전화기가 고장났는데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한참의 침묵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윤상우와 동료들이 재빨리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놀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우의 통신장치를 통해 오피스텔 안의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지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희 아줌마? 지혜야,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한편으로는 윤상우와 동료들이 태서, 아니 박진우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우가 억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의 신원과 범죄 이력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윤상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김태석이라는 이름은 가명이고 당신은 결혼 사기 전과자입니다. 지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야? 태석 오빠, 이 사람들 뭐라는 거야? 진우는 마지막까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지혜야,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때 윤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3년 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결혼을 약속했다가 모든 돈을 빼앗고 사라졌죠. 내 딸은 그 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그 순간 박진우가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상우와 동료들이 재빨리 대응했지만 진우는 칼끝을 자신의 목에 대고 위협했어요. 다들 물러서.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뛰쳐나와 오피스텔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도착한 후 903호로 향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직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발 칼 내려놓으세요. 아무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윤상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지혜를 불렀어요. 지혜야. 지혜가 돌아보았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의 주의가 저에게로 향했고 윤상우가 그 틈을 타 재빨리 달려들어 칼을 빼앗았어요. 진우는 바닥에 쓰러졌고 윤상우의 동료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혜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윤상우가 상황이 악화되자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박진우 씨 사기 혐의와 상해 위협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진우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저는 딸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널 보는 눈은 특별하단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도와줬어. 윤희를 바라보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깊게. 경찰이 박진우를 연행하고 지혜의 진술을 받는 동안 윤상우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대표님, 지혜 씨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돈은 아직 국내 계좌에 있어요. 해외 송금은 준비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금전적 피해는 최소화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지혜의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경찰서에서의 긴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윤상우가 예약해준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제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서야 지혜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윤희도 조용히 다가와 지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힘내, 지혜야. 내 엄마가 있잖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세 여자는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혜는 오랫동안 울다가 지쳐 잠들었고 윤희와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어요. 옥순아, 고마워. 내 딸은 구하지 못했지만 내 딸은 구했구나. 윤희야. 우리가 구한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가 내 딸이 보고 있을까? 엄마가 뭔가 해냈다고 생각할까? 제 손이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내 딸은 지금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우의 공범인 이수정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여러 건의 결혼 사기를 공모했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지혜야, 이제 집에 가자. 강릉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있잖아. 딸의 손을 잡고 호텔을 나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혜가 내 곁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함께 돌아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와 진술은 이미 마쳤고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취소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사기 혐의로 박진우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지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엄마, 나 왜 그렇게 속았을까요? 너무 바보 같아요. 자기 방에서만 지내던 지혜가 드디어 테라스로 나와 앉았을 때 그렇게 물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그저 사랑한 거지. 사랑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한단다. 지혜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봤어야 했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내가 왜 그런 기본적인 확인도 안 했을까요? 엄마까지 걱정시키고 위험하게 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석은 교묘하게 너를 그런 의심에서 멀어지게 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아침마다 저는 바닷가로 산책하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지혜가 서서히 함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도 미치도록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한 타인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지혜가 어느 날 모래사장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꿈에서 깨어나면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필요해. 아픔은 서서히 옅어질 거야. 어느 날 아침 저는 지혜에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만나는 게 어떨까? 누구요? 윤희. 결혼식장에서 쪽지를 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넌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볼게요. 사실 그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윤희는 오후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모습은 결혼식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구로동에서 강릉까지 오는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어요. 거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을 때 윤희는 조심스럽게 지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내 엄마를 빼닮았구나. 어릴 때 옥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넌 강하고 단단할 거야. 지혜는 몇 초간 윤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딸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윤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내 딸은 이미 떠났지만 널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단다. 그날 오후 세 여자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은주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줬고 지혜는 자신과 박진우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털어놓았어요.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수정이라는 사람도 진우와 한패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혜가 말했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는데.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 은주의 경우엔 그의 동생이라는 여자였어. 완벽한 각본이었지. 은주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저도 지금이라도 태석이 나타나서 모든 게 오해였어라고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밤이 깊어졌지만 세 여자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시간은 흘러갔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윤희야, 몇 일 더 머무르는 게 어떨까? 내가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도 보고 휴식도 취하고. 윤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될까?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방해라니요. 오히려 함께 있어주셔서 고마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윤희 이모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그렇게 윤희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의 표정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지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병원에 복귀하고 싶어요. 정말? 더 쉬어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일하는 게 나아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 상처도 치유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 서울 말고 여기 강릉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역 병원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저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이라면 엄마로서 지지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윤희도 한 달 뒤 자신의 낡은 원룸을 정리하고 강릉으로 이사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어요. 윤희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돕기 시작했고 지혜는 강릉 종합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저녁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던 중 윤희가 말했어요. 옥순아, 50년 전 그때 내가 우리 집에서 쫓겨날 때 창문으로 널 봤던 기억이 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미웠어. 나도 기억해.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여.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오며 각자의 방식으로 싸운 거지. 우리의 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윤희가 물었어요. 나는 지혜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박진우의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그는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나왔고 결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공범이었던 이수정이라는 여자도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의는 늦게라도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겨울 강릉에 첫눈이 내리던 날 지혜가 게스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제게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도. 저는 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강해지려고 한 게 아니야. 그저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가 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될 거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윤희 이모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엄마들의 힘이란. 그리고 윤희 이모는 자기 딸을 구하지 못했지만 너를 구했어. 그건 어쩌면 은주에게도 위로가 될 거야.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고 테이블 위에는 세 여자의 따뜻한 차가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혜는 병원에서 한 젊은 의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강릉 토박이로 서울에서 의대를 나온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일하는 정직한 청년이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는 조심스럽게 그와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요. 윤희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 다만 사랑에 눈이 멀지도 말고. 균형이야. 모든 것은 균형이지. 50년 전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져 더 단단한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쪽지 한 장이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연이든 운명이든 우리는 이제 함께였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세 여자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세 여자가 이제는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혜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